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환방변성에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셨던 종로 보부상을 자칭하시는 큐라웨이브의 이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애청자들이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전화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아니, 여기저기서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바쁜 2주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큐라웨이브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예, 저희 홈페이지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예. 내용하고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질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일단, 저희 애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예. 대표님이 답신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같은 질문들이죠, 대부분들이. 예.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왜 안 하시느냐, 왜 안 하시느냐, 왜 자꾸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큐라웨이브 이제 독일 본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세안 거점 지역을 한국 쪽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처음에 협상을 했었습니다. 하기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계속 협상 중이었는데 2016년도 초 한 1월쯤에 중국 그 상해에 있는 신시계 안과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저희 독일 본사 쪽에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네. 자기 쪽으로 오면 이제 많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서포트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그 신시계병원하고 이제 저희가 협업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신시계병원 쪽에서 이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점병원을 상해 쪽에다가 이제 두기로 협의가 돼서 상해 쪽에서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유수 병원들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응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섭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제 중국 의사들을 이제 초빙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많이 뺏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찌 보면 중국한테 많이 뺏겼죠.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첫 방송 때 대표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흥분을 하신 나머지 그 부분을 잠깐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치료 결과가 이제 쭉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가능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이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치료하고 시술한 환자는 90% 정도까지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시력이 향상이 되고 드루젠이 감소가 되고 색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기억이 났던 질문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이게 없기 때문에 또 질타를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1회 방송 때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독일,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준비 중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마운트 시나이 허스피털이라고 이제 안과 쪽에서는 이제 미국 이제 탑 병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레이저 시술하면서 이제 FDA 승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퍼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 있죠. 그렇죠. 또 한 분은 안과 의사에게 자문 구해보고 방송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안과 의사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문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뭐랄까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불신을 조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사회 쪽으로 이제 너무 파장이 큰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료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제 보부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보부상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환자들이나 아니면 뭐 의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말씀드린 게 해외에서 이런 시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한국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환자들하고 의료인들하고의 불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의료인이건 아니면 뭐 제약회사건 안 그러면은 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건 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환자 몫에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나 아니면 뭐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인 요즘 뭐 쉽게 말하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더 불신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한약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혹시 4.3이라고 아세요? 4.3요? 예. 산삼 말고요? 예. 4.3? 예. 예. 아니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예. 질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질경은 예. 질경이 뭔지 아세요? 그 약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질경을 뭐 드시고 뭐 4.3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이게 뭔가? 4.3은 더덕을 얘기합니다. 아 더덕이에요? 네, 더덕을 4.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예. 그냥 더덕 드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4.3 드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지에 안 좋으면 질경을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경이 도라지입니다. 질경이가 도라지였어요? 네. 그래요? 그냥 도라지 드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질경을 다려 드시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좀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뭐 그냥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공부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의사들 토익 토플 보면은 500점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의사도 있어요. 보통 이제 복부를 개복 수술을 한 환자들은 방구를 꼈냐 안 꼈냐에 따라서 컨디션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방구 꼈어요 안 꼈어요? 근데 의사들은 이래. 가스 아웃 됐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가스 아웃이냐 뭐 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래를 뽑는다 이러면 되잖아. 석션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지금 이제 황반변성을 예를 들었긴 했지만, 물론 지금 황반변성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주사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그런 치료들 중에 이런 치료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검색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내가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냥 의사가 정해놓고 이건 이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환자는 이게 정답인 걸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의 폐해가 최근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생인 여학생이 12년간을 소아마비로 오진이 돼서 초, 중, 고 그 황금 같은 청년기를 침대에 누워서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세가와 뭐 무슨 희귀병이래요. 근데 이게 희귀병이긴 한데 주사만 제대로 된 주사만 맞으면은 기적처럼 걷고 목을 가누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소아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처음 지적을 하신 분이 물리치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해라. 이게 안 맞잖아요. 전문가만 믿었다가 12년 동안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제 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래요. 그렇죠. 가족은 그거니까는 내 주위에 내 가족이 그 병이 어떤 병에 걸리면 진짜 무섭게 판다는 거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3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보면은 입시 요강 다 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전문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사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거 같은데 좀 고려해 보셔라. 그러면 의사들이 버럭 화를 낸대. 니들이 뭘 알아? 맞아요. 그 권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또 이분들은 또 깨갱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12년간 소아마비라는 오진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왔는데 이 부모님들이 4억 5억 원을 쓰셨대요, 그동안. 근데 소송을 했대요. 근데 고작 1억 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판사들도 이 의사 쪽 변호사를 잘 썼겠죠, 당연히. 이 병이 교과서에 소개된 게 2013년이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2년이래요. 우린들 이걸 알았겠느냐. 200만 분의 1의 확률을. 그랬더니 판사도 그래? 그럼 1억만 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오진을 해왔으면은 이 의사라는 그 존재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건 AI 왓슨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왓슨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의사면은 사람이면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은 환자를 쭉 지켜봐 오면서 데이터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발견해내는 거, 이런 게 의사 아닙니까? 물리치료사분도 쉽게 발견해냈던 걸 왜 대학병원 4군데 의사들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의 차이겠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나쁘거나 안 좋게 이렇게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더 발달된 기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저희보다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참 저 나라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 가보면 우리보다 발달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좀 한국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방송 들으시는 의사분들께 한마디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이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진짜 선생님, 학교나 이런 선생님, 그리고 의사. 의사는 뭐 의사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의사 선생님. 반면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변호사님? 그냥 님이에요. 근데 의사는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만큼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좀 소명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는 기자인데 놈이에요. 이 자는 놈자거든요. 기자 놈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저희 방송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하셨다면서요. 제가 아주 제대로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23일 날 녹음을 하고 제가 25일 날 방송에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황반병성에 대해서 이제 보사부 지침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황반병성 그 루센티스라는 약이 아일리아나 루센티스라는 약이 14회까지 이제 급여가 되는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번에 25일자로 이제 폐지를 하셨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제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하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게 과연 환자를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책이더라고요. 예. 뭐 그 정책을 이제 뭐 그냥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 복지부에서 나온 건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 기준, 뭐 장기 임상 문헌,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신생혈관성 관련 황반변성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중단 기준 시력을 0.1 이하로 변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당 이제 14회 투여했던 거를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 계속 이제 투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저 이해 안 되는 게 5회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를 중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5번을 주사를 맞았는데 시력이 0.1 이하로 교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급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5회 맞고 난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지면 그냥 실명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겠다? 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혜택을 받는 분이시면 좋죠. 그냥 평생 동안 계속 급여를 받으시니까. 근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그러니까 14회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5회로 끝난다는 거죠. 이건 너무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내가 한 6번인가 7번 맞았는데 0.1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5회가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 경우니까 한 6, 7회 그렇게 좋아졌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비교보로 돌아간 겁니다, 이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겠지만 이게 정말 환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히틀러 마인드 아니에요? 아리아인의 우성한 인종들만 살아남게 해라. 열등한 애들은 다 청소해버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도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급여 대상 품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제약회사들은 많이 이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급여 대상자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급여 품목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어집니다. 그럼 그게 제약회사에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급여가 들어갔을 때 좋을지, 급여가 안 들어갔을 때 좋을지를 따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로비도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루센티스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고, 아일리아를 만드는 회사는 바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제 바이엘 하면은 생각나는 아스피린을 만든 회사고, 그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비급여로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플러스일지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뭐 로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꼼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희 방송을 이제 보사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듣고 의료계에서도 많이 듣고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다, 14회만 해주는 게 좀 안 된다, 더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 하니까 꼼수를 써서 그러면 늘려주는 대신 5회로 했었을 때 시력이 보존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비급여로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5회 했는데 시력이 보존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비급여가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맞겠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끝까지 맞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앞에선 퍼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시력이 보존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빼먹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의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시설이 얼마까지 올라갔다 안 좋았다,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받는 거고, 안 좋아졌다 그러면 못 받는 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문구 자체만 보면 널널해진 것 같은데 그 꼼꼼히 따져보면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루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비급여로 했을 때. 그럼 그 급여로 돌렸을 때는 환자들이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를 지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재정은 또 엄청나거든요. 네.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게 뭐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따져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게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실명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예.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유연한 대처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보사부 요번에 지침 바뀐 거에 문구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5회에서 0.1이 안 되면 의료보험을 지원 안 해주겠다잖아요. 예. 5회에서 0.1이 안 되면 그 바로 레이저 시술로 가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주면 저희 좋죠. 근데 뭐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환자분들이 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 황반변성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는 국내 환자들이 루센티스를 더 이상 맞지 않고 현재 이제 중국으로 가서 수술을 해서 나 이제 완전히 시력 좋아졌어. 이런 분들이 대거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말씀을 조금 살짝 드리면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의 차이인 건데 저희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수술보다는 시술의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은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화 오신 분들의 상당수 부분이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질문인데 도대체 레이저 치료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이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냐? 데이터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기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레이저 시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그 빛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제 빨진 호초 파란보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저도 이걸 하다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빛이 단순하더라고요. UV가 있죠. 자외선. UV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제 적외선까지. 그렇죠. 적외선부터 해서 적외선, 빨주노초, 파란보, 자외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빛이 끝이랍니다. 더 이상의 빛은 없는 거죠. 이제 빛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이제 무지개까지만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빛이고 나머지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빛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레이저의 그러니까 기술은 이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파장을 조정을 해서 큐라 웨이브의 이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황반변성을 앓고 계신 분들이 진료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태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OCT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검안을 해서 나오는 이제 눈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눈의 상태가 어떻다. 지구 황반의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에 맞는 그 레이저 조사량의 값을 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각 환자마다 다 틀린 거죠.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마다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환자마다 뭐 이제 정형화된 그게 아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다 틀리게 하는데 그게 기술이냐? 아니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문도 다 틀리고 다 틀린데 같은 방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홍채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홍채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눈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찾는 거죠.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황반에다가 이제 황반이라고 하면 이제 망막 중심인데 망막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면하고 있던 시신경들 아니면 이제 좀 늙어가는 시신경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죽은 세포를 살린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지금 뭐 신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활동하지 않는 시신경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늙어가는 시신경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들이 죽은 신경을 대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력을 향상시키거나 그 실명으로 가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환자마다 다르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심장 이식 이런 거를 할 때도 우리가 환자의 특성들을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사람만 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술 행위는 다 같겠죠. 그렇죠. 그거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망막 사이즈라든가 뭐 각막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뭐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랍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두꺼워. 그래가지고 뭐 많이 치료를 해도 돼. 그런 사람들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많이 치료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치료 못하는 사람과 같은 값을 적용을 하면 이 사람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마다 다 따져서 하는 것들이 이제 노하우인 거고 기술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100% 황변변소에 있는 모든 환자를 치료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검안을 해야 되는데 검안을 한 것까지는 한국에서 가능한지 검안조차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황반변성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이제 간단히 말하면 습성과 건성이 있거든요. 건성 환자가 있고 습성 환자가 있는데 건성이 이제 진행이 되면 습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건 습성이 더 심각하죠. 이제 습성은 이제 실명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건성을 놔두면 습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건성일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건성과 습성과 이제 뭐 치료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건성 쪽에 더 이제 좀 더 많은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그냥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저희는 그냥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몇 분은 그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오시면 차트나 이제 OTC 촬영 그런 거 주시면 저희가 이제 독일 본사로 그 차트를 보내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쪽에 있는 그 신세계병원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그거에 연결은 해드리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OTC 차트 뭐 이런 거는 그냥 국내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 받으신 거 지금 그러니까는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환자분들은 갈 때마다 찍으셨을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찍으셨을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 차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독일 쪽으로 보내서 이제 독일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병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차트 같은 거조차 받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이거 뭐에다 쓸 거냐 꼭 의사들이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자기의 진료 기록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본인이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 차트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트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왜 주냐 어디다 쓸 건지 그거를 뭐 설명해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뭐 이상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진료 기록 내가 받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뭐 싸우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레이저 치료 받겠다고 하면 그거 허가도 안 난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보면 뭐 레이저 이런 거보다 내가 진단한 이 차트를 다
다른 병원 의사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 뽀록나면 어떡하지? 아 창피한데? 이래서 반출을 금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뭐 인간이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죠. 저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도 항상 대두가 되는 게 뭐 연정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협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런데 당신이 봤을 때는 어떠냐. 이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러니까 너는 딴 얘기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차트 반출 어렵게 하는 의사들은 은행 예금 뽑을 때 출처를 물어봐야 돼. 이 돈 너 어디다 쓸 거야? 그럼 기분 좋겠어요? 당연히 싫겠죠. 아니 근데 은행에서도 큰 돈 뽑을 때 꼭 물어봐요. 아 진짜? 그럼요. 아니, 큰 돈을 뽑아본 적이 없어서. 큰 돈 뽑을 땐 뽑아봤나 보네, 이 PD님은. 아니 전세금 낼 때 이거 뭐에다 쓸 돈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뀌어가지고 그거 물어보게 돼 있대요. 대표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요즘 뭐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 맞아요,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다시 차트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의사가 안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욕을 하시면 그 현행법상 안 줄 수는 없다 그러죠. 아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나의 결과를 보고 싶다. 달라.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해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긴 줄 겁니다. 주긴 그러니까, 주는군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되고, 그러면 달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안 주면 뭐 이준남 대표님한테 일르면 되죠. 저 병원에서 안 준다 하면 대표님이 가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낸다? 그럼 다 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큐라웨이브의 그 소프트웨어로 검안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트만 있으면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안이라는 거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검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에 대한 소프트웨어고 검안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아까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 레이저도 얘기하시고 했었는데 이 레이저가 참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국내에도 레이저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대표님이 이쪽에도 불편한 짓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레이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의료 치료가 가는데 레이저로 이게 가능을 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 황반변성 치료가 되는 거 보고 레이저의 이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무기 산업에서도 요즘은 레이저가 각광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점도 레이저로 뺐었는데 다시 났어. 그건 부작용인가요? 이게 좀 후진 레이저인가 봐. 레이저 안 좋은 레이저 쓰시는 그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이저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저라는 게 원래는 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부터 이제 이론이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히틀러가 무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히틀러 얘기 나왔었는데 연결이 되네. 독일이 엄청난 기술적으로 엄청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요. 히틀러가 그때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술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게 이제 확립이 된 게 1960년대야 돼서야 레이저라는 게 확립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82년도에 그 뭐 야그 레이저가 나오고 83년도에 다이 레이저가 나오고 이제 그건 의료용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그러니까 엑시머 레이저가 이제 안과용으로 이제 최초로 개발돼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40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막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계속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된 거죠. 그런데 레이저 산업이라는 게 BBC가 리서치에 의한 건데 매년 9%씩 성장을 했답니다.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성장률인 거죠. 근데 2016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한 15% 정도가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더블이 넘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 15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저의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시장 쪽에서 레이저의 활용도가 점점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용, 의료용, 치과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부용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가 전 세계 시장이 한 60억 불 정도 됐는데 2020년까지 올라가면 그게 한 120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장난 아니군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봐도 국내에서 이제 레이저 시장이 한 1,400억 시장이랍니다. 아하. 근데 이게 한 2020년 가면은 이것도 2,000억이 훨씬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이 자동차 쪽도 보면요. 고급차들은 레이저 용접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거 깎을 때도 레이저로 깎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레이저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 무슨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레이저가 엄청난 사업이니까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제 공부도 시작을 했죠. 근데 국내는 이게 안타깝게도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에이 설마 한두 개는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명 아는데 전문가 우병우라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분이 눈에서 나오는 분. 그분 말고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건지 아예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허 쪽을 쭉 관련돼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삼성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이제 반도체를 워낙 많이 만들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이저라는 게 레이저를 쏠 때 이제 레이저 헤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이저 헤드가 이제 기술인데 헤드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이 헤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없답니다. 이스라엘, 독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 정도만 이제 그 헤드를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헤드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쓰는 반도체 깎는 그 헤드는 다 수입한 거예요? 다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레이저를 전혀 생산을 못합니다.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저에 대한 체계적인 그게 없는 거죠. 뺏기면 안 되나요? 그걸 특허를 뺏기면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제 그 보호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레이저의 원천 기술이 보통 프렌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지적재산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공지화된 이제 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다양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럼 그거를 풀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체인 특허라고 하는데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이게 묶어가면서 이제 특허를 쭉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한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레이저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상용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공장 만드는데 100억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구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작은 회사, 중소회사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고 대기업도 선뜻 나서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미 그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나 엄청난 큰 회사들이 이미 다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못 붙인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만 영업이익이 수십조인데 그 투자를 할 만한 니즈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이제 저도 이렇게 과연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쪽에서 판단하시겠죠. 근데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자체로 창작을 하는 것보다는 라이센스비 주고 그냥 싸게 만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는 거고 물리학, 화학 같은 거에 상당한
그 포션을 주고, 그러니까 연구 인력비도 많이 주고 정부에서도 많이 돈을 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원천 그렇죠.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원천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노벨상 얘기 나올 때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응용 쪽에만 예, 발달돼 있고 원천 기술은 투자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삼성전자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R&D를 작년에 7조 원을 썼대요. 엄청나게 쓴 거죠. 아니 7조 원을 그러면 다 응용에만 쓴 거예요? 원천 기술 그중에 한 7분의 1만 1조 원만 원천 기술에 썼었으면 충분히 그쪽 관련된 특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갔지? 누가 그 돈을 훔쳤을까? 그러게. 말 타는 데 썼나? 하여튼 아니, 삼성에서 진즉에 진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게 나왔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삼성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바이오를 키우려고 지금 R&D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긴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그 내년 내후년 몇 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천 기술에 대한 거는 적어도 5년, 10년, 많게는 20년까지 연구를 해야지 그 기술이 나오는 건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지만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원천 기술이 있어요. 네. 탈세. 그 기술을 20년, 30년 노하우를 쌓아와서 그런지 국세청도 못 따라가는 그런 첨단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죠. 네. 지금 또 이 대표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좀 감질나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노예 계약이라고. 한번 저희도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충격적인 불편한 진실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부상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정보들을 가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닝 때 제가 깜빡 잊고 얘기 못 드렸는데 타이틀을 사모님이 지어주셨대요. 종로 보부상.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사모님이 진짜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종로 모바일 보부상. 모바일 보부상.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환방변성에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셨던 종로 보부상을 자칭하시는 큐라 웨이브의 이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아니 애청자들이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전화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여기저기서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바쁜 2주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큐라웨이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홈페이지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질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일단 저희 애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대표님이 답신을 달아놓긴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같은 질문들이죠 대부분들이 예.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왜 안 하시느냐, 왜 안 하시느냐, 왜 자꾸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큐라웨이브 이제 독일 본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세안 거점 지역을 한국 쪽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처음에 협상을 했었습니다. 하기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계속 협상 중이었는데 2016년도 초 한 1월쯤에 중국 그 상해에 있는 신시계 안과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저희 그 독일 본사 쪽에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네. 자기 쪽으로 오면 이제 많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서포트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그 신시계병원하고 이제 저희가 협업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신시계병원 쪽에서 이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점병원을 상해 쪽에다가 이제 두기로 협의가 돼서 상해 쪽에서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유수 병원들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응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섭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제 중국 의사들을 이제 초빙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많이 뺏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찌 보면 중국한테 많이 뺏겼죠. 그러니까요. 예. 속으로는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첫 방송 때 대표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흥분을 하신 나머지 그 부분을 잠깐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치료 결과가 이제 쭉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내 주위에 내 가족이 그 병이 어떤 병에 걸리면 진짜 무섭게 판다는 거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3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보면은 입시 요강 다 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전문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사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거 같은데 좀 고려해 보셔라. 그러면 의사들이 버럭 화를 낸대. 니들이 뭘 알아? 맞아요. 그 권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또 이분들은 또 깨갱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12년간 소아마비라는 오진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왔는데 이 부모님들이 4억 5억 원을 쓰셨대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소송을 했대요. 근데 고작 1억 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판사들도 이 의사 쪽 변호사를 잘 썼겠죠, 당연히. 이 병이 교과서에 소개된 게 2013년이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2년이래요. 우린들 이걸 알았겠느냐. 200만 분의 1의 확률을. 그랬더니 판사도 그래? 그럼 1억만 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오진을 해왔으면은 이 의사라는 그 존재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AI 왓슨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왓슨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의사면은 사람이면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은 환자를 쭉 지켜봐 오면서 데이터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발견해내는 거, 이런 게 의사 아닙니까? 물리치료사분도 쉽게 발견해냈던 걸 왜 대학병원 4군데 의사들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의 차이겠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나쁘거나 안 좋게 이렇게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더 발달된 기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저희보다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뭐 많이 돌아다녀 보면 우리가 참 저 나라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 가보면 우리보다 발달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좀 한국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방송 들으시는
의사분들께 네. 한마디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나라 직업 중에 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네. 진짜 선생님, 네. 학교나 이런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의사. 네. 의사는 뭐 의사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네. 의사 선생님. 반면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변호사님? 그냥 님이에요. 근데 의사는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만큼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질경은 질경이 뭔지 아세요? 그 약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질경을 뭐 드시고 뭐 사삼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이게 뭔가? 사삼은 더덕을 얘기합니다. 아 더덕이에요? 네, 더덕을 사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예. 그냥 더덕 드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사삼 드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지에 안 좋으면 질경을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경이 도라지입니다. 질경이가 도라지였어요? 그래요? 그냥 도라지 드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질경을 다려 드시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좀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뭐 그냥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공부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의사들 토익 토플 보면은 500점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의사도 있어요. 보통 이제 복부를 개복 수술을 한 환자들은 방구를 꼈냐 안 꼈냐에 따라서 컨디션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방구 꼈어요 안 꼈어요? 근데 의사들은 이래. 가스 아웃 됐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가스 아웃이냐 뭐 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래를 뽑는다 이러면 되잖아. 석션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지금 이제 황반변성을 예를 들었긴 했지만, 물론 지금 황반변성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주사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그런 치료들 중에 이런 치료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검색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내가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냥 의사가 정해놓고 이건 이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환자는 이게 정답인 걸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의 폐해가 최근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생인 여학생이 12년간을 소아마비로 오진이 돼서 초, 중, 고 그 황금 같은 청년기를 침대에 누워서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세가와 뭐 무슨 희귀병이래요. 근데 이게 희귀병이긴 한데 주사만 제대로 된 주사만 맞으면은 기적처럼 걷고 목을 가누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소아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처음 지적을 하신 분이 물리치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해라. 이게 안 맞잖아요. 전문가만 믿었다가 12년 동안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제 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래요. 그렇죠. 가족은 그거에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좀 소명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는 기자인데 놈이에요. 이 자는 놈자거든요. 기자 놈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저희 방송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하셨다면서요. 제가 아주 제대로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23일 날 녹음을 하고 제가 25일 날 방송이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제 보사부 지침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황반변성 그 루센티스라는 약이 아일리아나 루센티스라는 약이 14회까지 이제 급여가 되는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번에 25일자로 이제 폐지를 하셨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제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이제 유심히 봤는데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하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게 과연 환자를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책이더라고요. 예. 뭐 그 정책을 이제 뭐 그냥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 복지부에서 나온 건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 기준, 뭐 장기 임상 문헌,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신생혈관성 관련 황반변성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중단 기준 치력을 0.1 이하로 변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당 이제 14회 투여했던 거를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예. 이제 계속 이제 투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저 이해 안 되는 게 5회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를 중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5번을 주사를 맞았는데 시력이 0.1 이하로 교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급여로 다시 돌아가는 예. 거죠. 그러면은 5회 맞고 난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지면 그냥 실명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네,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겠다? 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혜택을 받는 분이시면 좋죠. 그냥 평생 동안 계속 급여를 받으시니까. 근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그러니까 14회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5회로 끝난다는 거죠. 이건 너무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내가 한 6번인가 7번 맞았는데 0.1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5회가 아니고. 예.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 경우니까 한 6, 7회 그렇게 좋아졌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비급여로 돌아간 겁니다, 이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겠지만 이게 정말 환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히틀러 마인드 아니에요? 아리아인의 우성한 인종들만 살아남게 해라. 열등한 애들은 다 청소해버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도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불편한 진실이 있는 분도 있고, 진짜 가능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이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치료하고 시술한 환자는 90% 정도까지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시력이 향상이 되고 두루젠이 감소가 되고 색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기억이 났던 질문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이게 없기 때문에 뭐 또 질타를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1회 방송 때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독일,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준비 중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마운트 시나이 허스피털이라고 이제 안과 쪽에서는 이제 미국 이제 탑 병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레이저 시술하면서 이제 FDA 승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퍼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 있죠. 그렇죠. 또 한 분은 뭐 안과 의사에게 자문 구해보고 방송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안과 의사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문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뭐랄까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불신을 조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사회 쪽으로 이제 너무 파장이 큰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료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제 보부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보부상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환자들이나 아니면 뭐 의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말씀드린 게 해외에서 이런 시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한국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환자들하고 의료인들하고의 불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의료인이건 아니면 뭐 제약회사건 안 그러면은 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건 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환자 몫에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나 아니면 뭐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인 요즘 뭐 쉽게 말하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더 불신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한약재를 제가 말씀드릴까 예를 들어서 혹시 4.3이라고 아세요? 4.3요? 예. 산삼 말고요? 예. 4.3? 예. 예. 아니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예. 질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